그리고는 딴 데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야기해 주시죠. 다시 좀 7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제가 기업 5개 정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다음에 카카오거든요. 카카오가 카카오 커머스를 재차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로키닷컴 지그재그 운영하고 있는 크로키닷컴하고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는 그립 컴퍼니라는 데를 인수를 했고 21년도에만 한 3천억 정도 커머스에 돈을 투자를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포기할 때 네. 카카오 커머스의 방향성이 어딜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거래액을 포기하고 셀러를 포기하는구나. 그러면 어디로 갈까라고 했는데 그때 관계형 커머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방향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 관계형 커머스가 사실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면 관계형 커머스.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선물 주고 뭐 이러는 게 저는 관계형 커머스 뭐 얘랑 나랑 몇 명 동참하면 무슨 톡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물건 살 수 있어요. 아하.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누군가 다른 유저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물건 파는 걸 전 관계형 커머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워낙 많이 하고 특히 네. 저도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 선물하기 바로 들어가서 골라서 그냥 바로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선물 고를 때는 중요한 건 가격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있어 보이는 거, 느낌 있는 거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센스 있어 보이는 거 찾아서 선물할 때 가격대를 설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네이버처럼 최저가를 우리가 거기서 이 향수 얼마지? 뭐 혹은 뭐 이 인형 얼마지? 가격 검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하나의 몰에서 품목만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네. 이거 친구한테 카카오톡 선물하기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9,000원짜리냐 39,000원짜리냐 이게 중요하지. 네. 여기서 이 상품이 어디가 더 싸고 이런 걸 비교를 애초에 못하고 네. 할 생각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전 카카오 커머스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이것만 해도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이니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점 수수료도 뭐 이건 기사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긴 하지만 실제적인 수수료가 선물하기는 뭐 2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카카오 커머스도 아까 전에 그래서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고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결국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 형성에 집중을 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D2C 업체 하나 정도 투자 혹은 인수하지 않을까? 이번에 네이버가 카페24를 지분 투자를 오래 진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카카오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 후보군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컬리를 볼까요? 네, 컬리가 좀 컬리는 이제 법인 이름이 컬리고 맞습니다. 거기 서비스는 마켓 컬리. 맞습니다. 예. 전지현 그 영화배우 전지현 씨를 출시 초기에 잘 써서 굉장히 성공했고 전지현 씨가 광고해서 안 된 게 거의 없죠. 거의 다 성공이 되는. 네. 뭐 드라마 영화보다는 이제 광고 쪽으로. 네, 아무튼 마켓 컬리 그래서 이제 흥하기 시작을 했고. 맞습니다. 뭐 매출액 증가율은 폭발적입니다. 19년, 20년 171%, 124% 성장하니까 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 시장에서 계속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었고 최근에 프리 IPO 진행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고 한 2,700억 가량 돈을 땡겨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1년 11월, 12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죠. 네. 근데 그때 외부에서 투자를 받은 게 4조 원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받은 것. 맞습니다. 기업 가치 4조 원 하면 쉽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마트가 한 4조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시가총액이 4조 원인데 맞습니다.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마켓컬리가 4조 원의 가치로 적자를 보고 있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 가격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투자자가 있었던 거고 그 가치를 평가를 받고 사실 지분율을 뭐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켓컬리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뭐 이렇게 IPO 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던데. 기사상으로는 상반기에 IPO 할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에 올라온답니까? 올라가는 건 최소 4조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보통 상장을 할 때 되면 더 높아지고 아마 7조 원 정도에
나온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7조 원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반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상장 때 투자한 기관이 4조 원 밸류로 투자를 했는데 예, 예, 맞습니다. 한 반년 지나서 7조 원으로 올라오면 제가 기업가치 써놨는데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조 원 정도였는데 2020년 21년도 21년 7월 예, 5달 만에 기업 가치가 2배. 2.2조에서 4조로. 예, 근데 이게 시간 밑에 찍혀 있는 걸 보시면 5개월이네. 21년도 7월이고 21년도 12월입니다. 5개월 만에 거의 2배.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장외 기업이고 예, 맞습니다. 어떤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기관들이 이제 투자하는 영역이니까 뭐 우리가 이 가치로 투자하겠다는데요, 뭘 이럴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IPO로 이어질 때는 상장 전에 있죠 어떤 공모가를 형성을 할 때 만들 때 어차피 주관사랑 자기는 회사끼리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4조 원 밸류로 받았는데 이거보다는 더 받아야죠 하면서 이제 논리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펼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 기업 가치들은 다 그냥 기사상으로 보도된 거고 뭐 회사에서 컨펌해주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 쪽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긴 한데 일단은 4조 원 밸류로 2021년 말에 프리 IPO를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9,500억, 2.2조 원, 4조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지금 시총이 4조 원인데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시장이 그래서 판단을 그 컬리 얘기를 다음 조금 더 네, 드리면 컬리 얘기 마저 이어가죠. 예, 그래서 컬리는 감사 보고서로밖에 숫자가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감사 보고서 정도이고 그렇죠. 21년도 감사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0년 수치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영업 활동 흐름 봐주시면 순현금 여기도 순현금 유출에 예. 순유출이 나고 있거든요. 695억 그리고 587억 정도 19년과 20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적자는 확대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반면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형은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으니 예, 뭐 나중에 뭐 PSR 기준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적자 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외형을 키워갈 거야. 예. 저는 뭐 우리의-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래 성장 기업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은 또 예. 이제 외형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돈을 쓰는 걸 봐주시면 취득액입니다.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취득액을 합쳤을 때 20년도에 47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19년도에는 150억 정도. 그러니까 캐펙스가 19년에 150억이었는데 20년에는 470억까지 증가를 했다. 그러면 영업으로 돈을 계속 못 벌고 있고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 캐펙스는 오히려 3배 이상 증가를 시켰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계속 자금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취득이 크다라는 건 이 회사의 어떤 뭐 물류라든지 맞습니다.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계속 어딘가에 물류 창조면 물류 창조, 인력이면 인력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맞습니다. 구조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이커머스 기업들의 캐펙스는 그냥 물류 창고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컬리는 그래도 쿠팡과는 다른 게 쿠팡은 대규모 자동화된 예. 픽앤팩 시스템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쭉 들어가는 반면에 컬리 같은 경우는 사람 손 약간 뭐 원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선식품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규격화된 상품들이 없고 박스째로 날릴 수도 있는 것도 없고 예. 하나씩 손으로 사람들이 하는 게 빠르고 그렇다 보니까 캐펙스는 오히려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쿠팡 대비해서. 대규모 물류 시설이라는 자동화 시설보다는. 예. 그래도 이제 컬리도 이제 전국망을 확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물류 창고 투자는 집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전국 서비스 하려면 당연히 또 아마 상장하면 그 자금 가지고 물류 창고 투자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업 가치는 나중에 시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모르겠네. 특히 또 요즘에 뭐 금리 인상이 어쩌고 그래서 성장주가 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2022년 맞습니다. 상황에서 IPO를 할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이거 되게 궁금해져요. 저도. 그래서 그 IPO 멀티플 관련해서는 뒷장에다가 조금 더 적어놨거든요. 예. 거기 그건 좀- 기업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따 같이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11번가도 저는 뭐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8월 달에 오픈을 했거든요. 맞아. 11번가는 아마존하고 같이 이제 제휴하죠. 아마존이랑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타 업체들이랑은 달리 우리는 배송 서비스는 그렇게 세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당일 배송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종료하고. 종료 2개월 만에 이거 아닌 것 같다. 바로 좀 폐지시킨 거 같고. 저는 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한국에 없는 것들 차별화된 우리가 소싱을 아마존 걸 해오니까 한국에 없는 것들 차별화된 상품으로 승부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점점 더 라인업이 두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 봤을 때는 살 게 조금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2월에 들어가 봤을 때는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에서 이제 좀 살만한 게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상품 차별화로 가져가는 것 같다. 그리고 SKT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미디어 통신 관련 혜택들 붙여가지고 유료 멤버십 서비스 그게 이제 우주 패스. 예 맞습니다. 아마존 상품 무료 배송. 뭐 적립 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11번가도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네네. 얘네들도 외형 상장을 결국에 해야 되고 그러면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올해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만만한 사업자도 없고 서로들의 이제 경쟁이. 예 경쟁 강도가 낮아질 기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단락이고 예. 이마트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위 3개 업체만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점유율이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파편화가 더 많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힘들다. 그래서 스타컴이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하고 나서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기준으로 2위 사업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3개 사업자 네이버, 이마트, 스타컴 그리고 쿠팡을 봤을 때는 이제 점유율이 아마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50% 이상을 기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다른 표면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만큼 이제 시장 파편화가 적어지고 이제 스트림라인이 좀 이어진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위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아직 경쟁 강도가 표면적인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직은 이르다. 아직 이르다. 좀 까봐야 되는데 까봤더니 위에 같은 사업자들이 너무 많고 얘네들도 하나씩 보면 장점들이 있는 회사들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은 뭔가 뭐 비용을 줄이고 추가 투자를 좀 줄이고 흑자 전환을 좀 하고 싶어도 예. 다른 경쟁자들이 뭐 추가 투자 많이 하고 또 막 무료 막 할인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같이 출혈 경쟁 또 해야 되고. 맞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한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성장하는 모델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마트가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데 돈 있냐 얘네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살펴보니까 우선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3분기 기준으로 2.8조 원 정도가 되고 삼성생명 지분 들고 있는 게 그 기업 가치가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유형 자산이 9.8조에 북에 적혀 있습니다. 장부가로 9.8조가 적혀 있는데 이번에 이마트에서 전략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시그널이 하나가 나왔는데 성수점을 매각을 하고 다시 리스백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깔고 앉아 있던 매장을 팔고 다시 임대, 맞습니다. 재임차해서 쓰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장부가액은 옛날에 적혀져 있던 거라 이게 얼마냐 950억 정도의 장부가로 그 성수점이 잡혀 있었는데 캐시 돈이 한 1.2조 원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시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다라는 네네네. 얘기인 거고 950억이 1.2조가 되어 돌아왔다. 그럼 유형 자산이 지금 9.8조로 적혀 있는데 이거 하나둘씩 뭐 다 팔진 못하겠지만 하나둘 개만 팔아도 캐시 충당하는 건 충분해 보인다라는 생각. 기존의 유형 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 그거 하나씩만 처분해도 뭐 쓱닷컴이라든지 온라인 쪽을 이제 지원할 화력이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성수점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본점인데 그쵸. 본사를 팔았다는 건 예. 롯데도 세일즈 앤 리스펙 많이 하는데 본사는 안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는 본사부터 팔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방향성은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산 유동화하고 깔고 있지 않겠다 더 이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국내 얘기였고 해외를 좀 살펴보자였습니다. 사실은 21년도,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이커머스 기업들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예. 이 차트는 제가 기업들의 리테일 실적만 다 빼온 거거든요. 아마존 전체 실적으로 보면 AWS니 뭐 유료 멤버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유통 매출만 갖고 온 건데 봐주시면 1분기 때 이 남색 선입니다. 1분기 때 YOY 매출 성장이 한 50% 정도가 됐고요. 네. 2분기 때 이게 20%로 빠지더니 3분기 때 8%까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 개 분기 혹은 두 개 분기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제 재개가 미국이 먼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흐름을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들의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이후의 모습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니까 맞습니다. 성장세 자체가 꺾일 수 있다. 요런 맞습니다. 의미네요. 성장은 당연히 하겠지만 성장은 하지만 맞습니다. 뭐 100원이라도 더 벌겠지만 맞습니다. 그 어떤 뭐 달려가는 속도 퍼센테이지는 좀 기울기가 낮아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 주셨지만 외형을 판단한다. 외형을 늘리고 있고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고 지금 이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이커머스 산업 전반의 성장 폭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적인 적자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랑하던 볼륨, 맞습니다. 매출 확장 이거 자체가 일단 좀 한계에 맞습니다. 와 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가져온 차트고요. 아래 차트를 봐주셔도 우리나라의 침투율입니다. 침투율이라고 하는 건 소매 판매액을 못으로 두고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분자로 놨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돈을 쓸 때 맞습니다. 얼마나 온라인에서 쓰느냐. 맞습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우리가 뭐 살 때 온라인에서 사냐, 오프라인에서 사냐 그 비중이 어떻게 되냐를 네. 보여주는 차트인데 사실 자동차랑 차량 연료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그쵸. 이제 조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는 거의 뭐 캐스퍼 정도만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제 온라인으로 못 팔죠. 그러면은 온라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수에서 빼고 봐보자. 그러면 그때 침투율은 이미 47%다. 쇼핑의 50% 가까이를 우리는 이미 온라인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건 뭐 전체적인 이커머스 침투율로 봤을 때 37% 정도이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37%인데 사실상 자동차나 연료를 빼면 예. 47%. 예. 근데 요게 한 언제입니까? 2021년 들어서는 조금 이게 정체되고 있는 겁니까? 성장세가? 맞습니다. 오프라인 뭐 최근 코로나 잠깐 풀렸을 때 1분기, 2분기 때 뭐 백화점 잘 나오면서 예. 뭐 보복 소비는 오프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뭐 그런 영향도 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침투율 올라오는 속도도 조금 둔화가 된 것 같고 먼저 뭐 2020년에 좀 가파르게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예. 2021년에는 약간 조금 온라인 쪽 활용을 하는 거는 이제 전체 점유율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약간 갇혀 있는 구조.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은 결국에는 소매 시장 아래에 있는 시장이고 일정 수준을 딱 넘어가게 되면 소매 시장 성장률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3, 4% 성장하는 나라인데 네. 이커머스만 계속 20%, 뭐 18%, 19%, 20%쭉 이렇게 성장을 해왔었던 거니까. 근데 지금 침투율을 보시면 거의 50% 닿았거든요. 그럼 50%딱 찍었을 때 그 이후에 과연 침투율이 어디까지 갈까? 저는 상위 시장인 소매 판매 시장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여기도 이제 뭐 무작정 뭐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예.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모든 거를 메타버스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뭐 다 새로운 온라인, 메타버스 시장. 예. 예, 그런 시장까지 사실 생각을 하면 다 100%까지 가겠죠. 근데 뭐 60, 70%, 80% 이상 가는 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오프라인의 가치는 분명하고 사람이 과연 온라인에서 계속 그거 쓰고 살 수 있을까? 곡을 쓰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시면요. 네.
이 첫 번째 31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들이 하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컬리의 논리도 비슷한데 음식료품 봐주시면 침투율이 좀 낮습니다. 24% 정도가 됐고 평균이 아까 37%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음식료품의 침투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룸이 더 있다. 최소 평균은 맞춰질 것이고 결국에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잠재 시장의 규모가 높다. 이런 논리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커머스로 다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결국에는 다 규격화되어 있는 상품들이고 가격만 맞고 스펙 보고 맞네 이러면 사는 거지만 네. 음식료품은 살아있는 거고 생물이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지금 60% 기록하고 있는 저 전자기기 같이 높은 침투율을 30년 후에 터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30년 후에? 30년 후라도 예. 이 60%가 달성이 될까? 음식료품에 있어서 약간 이런 생각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뭐 식재료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사다가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을 테니까 다만 뭐 HMR이라든지 너무나 이제 잘 나오고 여러 가지들 잘 나오면서 요 퍼센테이지는 같이 이제 올라가긴 하겠지만 예. 약간 여기에서도 업사이드는 조금 네.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예, 가전이 60%가 갔다고 음식료품도 60% 침투율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트 봐주시면 지역별 이커머스 성장률이거든요. 제 생각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기관도 이렇게 보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좀 보시기 어렵겠지만 이 남색선 봐주시면요. 10% 초반대 정도로 아시아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네. 10% 초반대 정도 YOY 이커머스가 성장할 거다라고 이코노미스트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침투율을 봤을 때 30%가 이상이고 47%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커머스 침투율을 기록하고 우리나라는 온라인화가 원체 잘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른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가 되더라고요, 침투율. 이런 국가들을 다 포함시켜서 아시아라고 묶어놓고 YOY 성장률을 계산을 한 거니까 우리나라가 침투율 5%인 나라보다 당연히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두 자릿수 성장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올해 22년도에는 다 포함시켜서 10% 초반대니까 우리나라만 떼고 봤을 때는 두 자릿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체 성장할 만큼은 이제 성장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더 이상 클 게 이제 조금 많지는 않다. 네. 그리고 이 밑에는 뭐 GDP 성장률 갖고 온 건데 보복 소비 같은 것들로 인해서 21년도에 팍 올라왔지만 22년도는 뭐 전체적인 GDP 성장률 전망도 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아예 최상단에 있는 시장 자체도 뭐 작년보다는 둔화된다라는 얘기 좀 전했고요. 계속 이커머스 쪽은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오프라인 유통보다는 뭔가 시장이 밝을 줄 알고 막 장밋빛 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이제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IPO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 우선 컬리 말씀드리기 전에 네. 글로벌 기업들의 IPO 이후의 성과는 어땠냐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피겨 35번이고요. 해외 기업들 상장한 이후에 맞습니다. 주가 추이 21년도에 상장한 미국에 상장한 이커머스 상장사들 다 가지고 온 건데 여기 5개 쿠팡도 있고. 예, 5개 정도가 상장이 됐고 네. 공모가 대비 30% 이상 다 빠졌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2021년 말 그러니까 12월 기준으로 보는데 뭐 예. 물론 여기서 이제 뭐 1월 초 기준으로 더 빠진 데들도 있습니다. 더 네. 빠진데 이게 큰 흐름은 이제 조금 뭔가 메시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IPO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았지만 그 네. IPO 인덱스 같은 경우가 한 1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커머스 업체들은 30%가 빠진 거니까 어차피 IPO 할 때가 제일 이제 좋은 시절이고 예쁘게 이제 화장하고 올라오는데
거기서부터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현실에 눈을 뜨는. 네. 예.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올해의 전망이 그렇게 또 시장 자체도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멀티플 34번 피규어 봐주시면 얼마에 그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냐인데, 사실 쿠팡이 3.2배 받고 PSR 입 기준입니다. 21년도 기준의 PSR을 써놓은 건데, PSR이라고 하면 이제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예.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이러한데 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싸게 나올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기업 모델이 다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침투율 자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니까 쿠팡과 컬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쿠팡이 우선 공모가 당시 $35로 나올 때 3.2배를 받았습니다. 21년도 매출액 기준으로요. 쿠팡이요? 예. 예. 근데 뭐 컬리는 조금 가정을 더 해야 되겠지만, 네. YOY로 올해 55% 정도 매출이 성장한다 라고 치면 라고 예. 똑같이 21년도 동일 기준으로, 이건 제 그냥 모델을 돌린 숫자는 아니고 55% 매출액이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말 때 그대로 가정. 2.7배 정도가 되거든요. 잠시만요. 22.7배요? 2.7입니다. 2.7배. 아, 2.7배. 예, 4조 기준입니다. 요게 4조. 예, 4조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가 되는 건데, 예상 시가총액. 예. 근데 4조 원의 시장에 안 나올 것이고, 아까 전에 아까 뭐 7조 원까지도 예, 이야기 맞습니다. 나온다고. 그러면은 저기에 50% 이상은 높아지는 거니까 뭐 3배가 훌쩍 넘어가는. 거의 뭐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뭐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또 하지만 달라지겠지만 거의 한 4배 가까이 또 될 수 있는 PSR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쿠팡이, 저건 공모가 기준이었고 주가가 계속 흘렀기 때문에 제가 자료 작성할 당시만 해도 2.5배였는데 지금 주가가 벌써 더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뭐 PSR이 더 낮아진다라는 거고, 2.5배가 지금 쿠팡인데 거기서 더 낮아졌으니까 뭐 2.2, 3배가 된다라고 쳤을 때 저 4조 원만 대입해봐도 쿠팡보다 비싸게, 상장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쿠팡보다 비싸게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것도 NYSE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이 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3.2배로 PSR 기준 상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는 2.5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으면, 그럼 마켓컬리도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죠. 아, 너네는 또 한국에다 상장을 하고, 그럼 어떻게 뉴욕에 있는 쿠팡만큼 평가를 받아도 비싸 보이는데 또 막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장과 비교하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해도 멀티플이 조금 높게 나오는 거. 뭐 물론 뭐 마켓컬리는 좀 더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이 그래도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거는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열어놓고요. 성장성이 워낙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아직 줄어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프리에서도 투자자들이 봤을 거거든요. 어떠한 수치들을 봤을 그쵸? 거고, 이건 매력적이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업 가치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컬리와 쿠팡의 비즈니스 구조는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죠. 파는 물건 자체도 이제 성격이 확 다르니까. 네, 파는 물건도 물건이고 아예 전략 방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쿠팡은 트래픽을 엄청 많이 모아서 네이버, 카카오가 하는 것과 똑같은 확장을 하겠다, 사업 확장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막 쿠팡 플레이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입구가 다른 것뿐이지, 네이버는 트래픽을 모으는 입구가 포탈이라는 거였고, 카카오는 카카오 메신저 앱인 거고, 쿠팡은 이 쇼핑 앱이었던 거죠. 들어가는 입구가 다를 뿐이지만 결국에 그 입구가 하는 역할은 소비자들을 모으는 것이고, 소비자가 모이고 나면 그 소비자들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이것도 하고 금융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다 하는 것들이 지금의 플랫폼 업체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모습인데, 유일하게 쿠팡이 네이버, 카카오만큼의 트래픽을 보유한 업체로 이제 올라섰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은 그쪽 방향을 가는 거고요. 음. 반면에 컬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을 기반으로 80조 원, 90조까지 갔던 그 배경이 저는 그 확장성이고 네. 멀티플 줄 수 있다 아. 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컬리는 가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 원피로 하고 있고 원피로 한다는 건 내가 직접 다 매일 사다 파는 전통적인 유통 모델을 그쵸. 선택을 하는 거고 조금 더 비싼 물품, 예쁜 물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높아지고 사실 그거 외에 다른 확장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쿠팡이 그 왜 SNL 코리아라고 이제 뭐 그런 뭐 시사 풍자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사람들 많이 보라고 들어와서 보라고 맞습니다. 쿠팡 앱 와서 들어와서 노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트래픽 유발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마켓컬리에서는 그런 비즈니스는 보이지를 않고 아직도 계획은 알려진 게 없고 뭐 물론 이 회사는 음식료품의 그 이커머스 침투율이 이제 올라갈 게 많아 보인다. 아직도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음식료를 배달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식재료를 사다 먹는 거는 아직은 별로 없다 해서 우리가 더 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건 아까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업사이드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잖아요. 예. 예. 일단 뭐 마켓컬리는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잘 한번 판단해 보시라. 네. 예, 좋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냥 IPO 하면은 다 막 좋을 거다 이렇게 또 보면 위험하니까. 예, 맞습니다. 요것만 하나 피겨 37번만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국가별로 시장 규모도 다르고 성장률도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침투율이 더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사업 영역이 어딘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좀 빼고 글자로 확대해서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커머스 침투율이 33.6%. 예. 중국은 훨씬 더 높아요. 예, 뭐 일본, 뭐 미국, 뭐 인도 이런 데들 아직 멀었고. 맞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뭐 마케도리브레나 네. C라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작년하고 뭐 음. 주가가 좋았는데 그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에 아. 위치해 있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이 이커머스 침투율 4%, 2% 나오는 데가 주요 사업하는 국가인 거고 예. 쿠팡도 그렇고 컬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고 음. 여기에는 지금 뭐 33%라고 작년 기준으로 써 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빼고 진짜로 보면 뭐 40%가 넘어간다 우리도. 예. 40%대 한 중후반까지 이미 사실상 이커머스는 침투해 있다. 예.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거의 절반은 온라인으로 이미 사고 있는 거여서 그냥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만 볼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 피어 밸류에이션 테이블인데 예. 주가 이 퍼포먼스 YTD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시면 다 네.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커머스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상대 평가를 많이 하고 상대 평가 많이 하죠. 네. 네. 얘네 얼마 받으니까 우리 이만큼 받자. 음. 얘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의 평균 내에서 기업 가치 산정해온 이커머스 업체들도 조심하자. 이런 내용. 이게 괄호를 친 게 마이너스라는 맞습니다.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알리바바, 증동닷컴, 핀더도우, 뭐 중국 리스크도 있었긴 하지만 결국에 아. 예 그랬던 것 아, 같습니다. 우버도 마이너스가 됐구나.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2% 정도는 좀 주가가 떨어졌던 거의 뭐 아마존하고 C 빼고는 그러네요. 하여튼 예 마켓컬리 너무 안 좋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마켓컬리 안 좋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회사는 좋지만 예, 회사는 너무 좋지만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냥 같이 고민을 해보자 정도 아, 예, 고민을 해야 뉘앙스로 지금 쭉 말씀드린 거고